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를 열고 이제까지 양측이 정리한 입장을 확인합니다. 다만 오늘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윤 대통령 한 달 가까이 직접 탄핵 심판 변론에 출석을 해왔는데 오늘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요? 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오후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지 않았느냐며 출석이 문제가 아니라 진행 내용과 준비가 중요하다고 YTN에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있는 날이라며 연기를 요청했던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 걸로 보입니다. 이틀 뒤에 모든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20일 일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오늘 출석 여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나오지 않는다면 지난달 19일 구속 이후 처음 불출석하는 기일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오후 변론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네, 현재 피청구인은 출석 의무가 따로 없는 만큼 예정된 절차 진행은 가능합니다. 오늘 변론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의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까지 채택됐지만 변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상, 또 서면 증거들을 양측이 설명하고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주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각각 2시간으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경고 차원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일 수 없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은 오늘도 경비가 강화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다 오늘 변론은 오후로 잡힌 만큼 아직 지지자들이 몰리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주변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차벽을 이룬 상태고 이른 아침부터 경력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곳 헌법재판소 근처에 동원된 경력의 규모만 46개 부대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오후 변론이 가까워질수록 주변 경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세 번째 증인 출석 요구에는 응할지 관심입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불출석한 이후 지난 13일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 등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조 청장에 대해 세 번째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그 자리가 만들어져서 저는 청장하고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안가 회동은 계엄 당시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국회 봉쇄 정황과 함께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밝혔습니다.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형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형이가 얘기를 했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주요 쟁점에 대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만큼 조 청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께서 기강 확립 차원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데. 그 부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조 청장이 탄핵 심판에 출석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국회 봉쇄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김현태 육군 707 특임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단전 지시를 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데에는 반박을 하면서도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여당의 추궁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국회 단전 지시 의혹을 제기한 다음 날,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며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내란 혐의 국조특위 증인에서 빠진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을 불렀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탄핵 공작을 위한 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인입니다. 민주당이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 반발하며 퇴장한 뒤에 김 단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단전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단전 지시는 본인 판단이었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헌법재판소 진술과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는지를 놓고는 곽 전 사령관과 진술이 거듭 엇갈리고 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헌재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지만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검찰에 제출한 첫 번째 자수서엔 그런 단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회의원, 본회의장 끌어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변형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 등을 만난 뒤에 말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를 받은 것 아니냐는 여당 의혹 제기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기 회유 측에 속하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종료 뒤 부대원들을 보호하려는 곽 전 사령관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고립무원에서 유일하게 곽 전 사령관에게 손을 내민 게 민주당이었다며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계엄군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구속 수감 중인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통해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현직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주장을 내놨는데 언급된 관련 인물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여섯 차례 통화한 내용을 복기했다는 겁니다. 명 씨는 이른바 복기록에서 김 여사가 김상민 검사가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도 김 검사를 도우라 해놨다고 말했고 자신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윤한홍 의원이 김 검사 공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는데 윤 의원과 박완수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실제로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는 명태균의 입이 곧 증거라며 녹음 파일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현직 신분이던 지난해 1월 총선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황금폰에서 나온 방대한 자료의 선별 작업을 마쳤는데 앞으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3일 김영선 전 의원을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전국을 뒤흔든 공천 개입 의혹. 창원지방검찰청이 100여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핵심 의혹인 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대가성 공천 여부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검찰은 핵심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 데 대해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에 거주하고 행위 장소가 주로 서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창원지검 수사팀 일부는 그대로 서울로 이동해 수사를 이어갑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른바 황금폰에서 확보한 15만여 건의 방대한 SNS 메시지 등 자료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선별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10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다만 핵심 관계자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터라 서울로 사건을 가져간 만큼 조사가 성사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야당의 명태균 특검법 추진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위원회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고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상정된 것을 두고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명 씨 관련 사건을 태업으로 일관한 게 숙려 기간을 지킬 수 없는 사유가 된다며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위에선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9개월로 정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과 인천지방법원 북부 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변경하는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헌재에서 오후 2시부터 9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인 신문이 별도로 없고요. 양측의 의견을 2시간씩 듣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까지 나온 어떤 증거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요.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인데 대통령이 굳이 참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헌재에서 저희 그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볼 때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의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 관련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는 검찰의 어떤 진술,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진술을 증거로서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명확히 대통령 측 변호인이 문제가 있다.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기일이 이제 앞으로 정해진 게 20일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나중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회유 의혹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 당시 같이 있었던 김현태 단장이 어제 국회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진술을 얘기한 만큼 네. 결국은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어떤 진술이 회유돼서 그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 기일이 다시 추가 기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국회 측은 어떤 내용들을 주장할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게 증인 신문이 별도로 없고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이야기들을 또다시 이제 한번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이 국회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대통령이 이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고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계속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빙성 의문을 제기하거나 네. 아니면 증인들의 뭐 진술이 오염됐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해왔는데 국회 측에서는 그런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좀 쟁점이 되어 왔던 뭐 홍장원 차장의 메모와 관련해가지고 10차 변론기일 때도 더 구체적으로 홍장원 차장의 입을 통해서 듣겠지만 지금 어쨌든 뭐 증인이 오염됐다, 회유됐다, 뭐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대통령의 좀 부정하는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국회 측에서는 이것들이 전혀 이 큰 궤에서 봤을 때 진술이 변화한 바도 없고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다 담겨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추가 변론기일의 핵심은 모레 목요일 10차 기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상태인데 오늘 어쨌든 헌재가 결론을 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뭐 물론 이제 단정할 수는 없고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만큼 네. 현재 재판관들의 재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10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러고 나서 이제 최후 진술을 듣고 정리가 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위법하냐 그리고 헌법을 위반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왔는데 저는 주요 증인들은 다 많이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이 신청한 증인들이 기각되는 일이 많다 보니 뭐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거나 헌재가 뭐 공평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핵심적인 관계자들은 다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쟁점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원래는 이제 부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가 이번에 10차 변론기일에 추가로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추가 증인을 이제 불러서 하는 이 10차 변론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주요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유의미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 따지는 이 내용 구조 자체가 굉장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10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10차 변론기일 20일은 형사재판도 있고 구속 네. 취소 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은 어쨌든 구속 취소 신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보니까 시간이 구속 취소 신문이나 형사재판은 오전입니다. 10시에 네. 시작이 되고 기일 그 10차 변경 그 기일은 오후 2시기 때문에 국회 측은 어쨌든 시간대가 다르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변경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좀 헌재에 서운한 게 그 형사 재판이 되는 그 날짜가 20일로 정해진 게 좀 오래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정해진 게 아니죠. 네. 헌재가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을 때 그걸 충분히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을 이렇게 화요일, 목요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정했다는 부분에서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면서 그 법정에 가는 이유는 뭐냐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대통령이든 다른 사람이든 다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어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걸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오전에 가서 소위 말해서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변호인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헌재 관련해서 대리인과 그다음 형사소송 관련해서 변호인이 13명 정도가 중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겠지만 끝나면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뭔가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초치게 하듯이 꼭 목요일만 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있고요. 네. 그 헌재 재판이라는 부분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론을 봤을 때 그 과정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갈등을 없애는 데 있어서 헌재 결정이 작용해야지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통합되지 않는 국민을 더 혼란케 하고 대한민국이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헌재가 제 기능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란 것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공정하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주 화요일 정도로 기일을 좀 연기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탄핵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어제 김현태 특임단장이 국회 현안질에 출석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뒤에 말이 조금 바뀌었다고 진술을 했어요. 사실 여당 측에서는 그동안도 민주당이 회유를 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은 진실을 마주하기 좀 힘들다고 할까요? 진실에 대해서 좀 피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김현태 증인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특위에서 같이 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여야가. 근데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이제 성일종 위원이 김현태 그 단장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회유를 당했다. 곽정근 전 사령관과 같이 있을 때 민주당 측 인사가 와서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우리가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삼성전자 부사장의 어떤 변호인이다. 능력 있는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박범계 의원이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얘기를 들으면서 메모를 했다가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코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국회에 있었는데 그 점심시간의 그 기간을 이후로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12월 6일 날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이른바 살생부라고 하는 체포 명단이 좀 언론에 부각이 됐고요. 또 하나는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전기 단전을 해라. 그다음에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도 없고 국회의원이라고 한 얘기도 없고 테이저건이랑 그다음에 공포탄도 본인이 얘기한 거고 단전이라도 해라 한 워딩도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날의 진술이 무엇인가에 대했을 때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왜 그 자리에서 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하셨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일단 회유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저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약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진술을 바꿔가지고 민주당에 의해서 어떤 특정 시점부터 이야기가 변했다라고 한다면 회유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회유설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냥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만났던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의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에 의해서 진실을 폭로하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민주당에 의해서 오염됐다 혹은 증인이 회유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민주당 측과 결탁한 인사가 되는 거고 그 논리로 사실은 헌재도 공격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유착설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했고 특정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면서 마치 민주당에 의해서 헌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적인 공격은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악질적으로 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이 진술이 일관된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비화폰을 통해서 받았고 그리고 그때 계속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얘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요.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조금 바뀌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뭐라 그랬냐면 150명이 안 되게 해라라는 지시는 분명히 받았다.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만 이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홍장원 1차장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했었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이분도 00시 45분에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있었다,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유하려고 했다, 그리고 회유를 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곽종근 전 사령관 역시도 본인이 옥중에서조차도 어떻게 보면 입장문을 내면서 나는
회유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고 일관되게 헌재에서도 국회에서도 위증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조차도 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실을 직면하기 두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증언도 나오면서 명태균 황금폰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명태균 씨 측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복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어떤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야당에서는 그게 결국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 특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일부 언론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게 아프십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있고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고 자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바라겠느냐 내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뭐가 아쉽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라 살리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좀 하겠다. 그런 워딩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사를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뭔가 특정 짓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너무 나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특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특검인가?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우클릭도 하시고 열심히 민생 하지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입은 변할지 몰라도 그분의 이제까지의 어떤 본인들이 했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잘하는 게 결국은 탄핵 아니면 특검이기 때문에 특검 카드를 가져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상황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어떤 녹취록이라고 할까요? 통화 복기인데 네. 이게 실제로 녹취록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 특정 인물을 좀 도와달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게 공천에 개입된 거라면 그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공적 라인에 대해서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사인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 국회의원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한테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적 라인에 있어서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을 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를 알고 당신이 거기에서 이른바 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게 아니냐,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개항 의뢰 날 콜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을 했거든요. 네. 이 문제가 더 문제일까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전화해서 거기 당신이 김영선 전 의원이랑 하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은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언론에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그렇다면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공적인 어떤 공천 과정의 시스템에 있어서 개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근데 일단 김건희 여사가 그럼 공천 관련해가지고 주요 관계자들과 통화를 하고 이런 게 정상적인 일도 아니고 적절한 일도 아니죠. 대통령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더 커졌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은 당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는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특검법이 왜 중요하냐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뭐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면서 중앙지검으로 넘기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수사가 좀 미진하다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이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는 게 과연 중간 수사 결과의 브리핑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네. 명태균 씨 측에서 폭로를 한 내용인데 이 명태균 씨의 황금폰,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를 한 내역이 담겨 있고 주요 이 보수 정치인들과 연락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 황금폰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 수사검사가 이 부분이 이제 본인도 부담스럽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를 해라. 이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창원지검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사의 신빙성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창원지검에서도 더 이상 이 수사를 진행할 역량과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넘기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조준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이는데 네. 아마 이게 야당 측에서는 검찰의 현재 수사가 굉장히 좀 무능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비판하다 보니 검찰 측에서도 나름의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직면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결정적으로 그 부분도 있었죠. 수사 보고서를 이미 11월에 작성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도 사실은 수사를 좀 해태한 거 아니냐,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회피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논의가 됐는데 소위 통과는 불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는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번에는 좀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적의식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에 인용이 됐을 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본인들의 유리한 판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하나 묻고 싶은 게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아버지가 바뀐 것 같아요. 명태균 씨로 바뀐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점지를 합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 내 말을 잘 어떻게 보면 잘 전달할 사람이 누굴까, 협상할 사람이 누굴까 해서 박주민 의원을 딱 어떻게 보면 정합니다. 근데 박주민 의원 본인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소통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명태균 씨 보러 국회에 참석을 해달라 했더니 본인이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교도소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방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명태균 씨는 진술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만 지난해 한 9월, 10월부터 해가지고 명태균 씨 사건이 쭉 이어졌을 때 하루에 한 번씩 민주당이 브리핑을 하면서 폭로를 계속했습니다. 그 매일매일 폭로를 했는데 과연 어떤 게 제가 폭로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이른바 소위 말해서 큰 건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녹취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네. 나오는 것들을 보면 별반 크게 소위 말해서 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을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스를 내고 그거에 대해서 진위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인상만 가득 줄 뿐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진실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특검을 지금 하자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의도가 뻔한 거를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인데 이 명태균 특검법이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근데 국민의힘이 결속을 다지면 뭐합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유리되는 결과를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보수 주요 정치인들,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지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명태균 씨와 이른바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목받는 주요 인사들이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나서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언가 찔리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이 재발절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요. 오세훈 시장이나 제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부터 나서서 특검하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명예가 훼손되고 내가 이제 특정인과 결탁해서 뭐 여론조사 관련해서 부정한 동거래가 있고 조작이 있었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부터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보자. 나는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쪽에서는 이 명태균 씨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하다, 해보자. 다만 그 뒤에 정치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무슨 대선을 위해서 또는 뭐 보수 정치인들 중에 대선 주자들을 한 번에 보내버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명태균 씨조차도 오히려 지금 특검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하면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명 씨가 폭로하는 내용들은 결국 가볍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를 먼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선 과정에서 수시로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소통했다라는 것을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런 부분도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그 무상으로 제공했던 여론조사 중에서 일부는 또 여론 조작을 일부러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여론 조작 문제라든지 무상 여론조사 제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특검법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9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얼음이 녹고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절기 우수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가까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 기운이 감돌아야 할 도심 고궁이 여전히 한겨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못은 꽁꽁 얼어붙은 채 흐름을 멈췄고 공원 주변의 앙상한 나무와 식물들도 겨울에서 시계를 멈춘 듯합니다. 얼음이 녹아 비가 되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에도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최근 강한 추위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탓에 계절의 흐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2월 하순으로 접어드는 절기 우수에는 봄으로 쟁걸음을 할 시기인데 올해는 입춘과 우수를 맞춰 찾아온 강한 추위 탓에 계절이 봄으로 바뀌는 시기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 우수를 시샘하듯 찾아온 강추위는 밤사이 더 심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서울 등 중부 내륙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북동 지방은 한파특보 속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겠고 강한 바람에 산불 등 화재 위험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칼바람을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지다 3월을 앞둔 다음 주 초반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비보를 전한 배우 김세론을 기억하는 동료 배우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여론을 문제 삼으면서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배경에 국화한 송이가 놓인 SNS 포스팅들입니다. 김옥빈 등 동료 배우들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며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계약을 종료한 전 소속사 역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2001년 잡지의 아역 모델로 데뷔한 김세론은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대중의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영화 도희야로 청룡영화상 역대 최연소 신인 여우상을 받았고 이후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배우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으며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다가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엔 연극 무대로 컴백을 타진했지만 복귀 논란과 함께 건강상 이유로 하차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세론이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질타를 받았다면서 연예인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현실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갖는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고 김세론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고 오는 19일 발인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외신들은 배우 김세론의 비보를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국에서 스타들에게 완벽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압박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장 찬사를 받던 젊은 배우였던 김세론이 음주운전 이후 어떤 작품에도 출연하지 못했다며 압박이 심한 한국 연예 산업에 닥친 가장 최근의 비극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외모 행동에 있어 완벽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스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배우 김세론 씨는 유서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김 씨 사망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른 변사 사건처럼 처리할 예정이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에 필요한 수면 마취 등을 빙자해 180여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 그리고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의 희생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화재를 피해 대피할 통로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게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데 시공사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 사고로 숨진 작업자는 6명. 부검을 진행한 국가수는 사망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소방관에게 발견될 당시 코와 얼굴에는 거름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마신 게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실내에 가득 찬 검은 연기와 함께 내부 공사를 위해 쌓아둔 자재들이 대피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 개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여러 공사가 혼잡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엄청 많이 엮여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것 때문에 적재물이 이리저리 있어야 할 곳이 아니고 많이 여러 곳에 막 쌓여 있었고 그게 통로를 막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공사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할 때 화재 감시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다 치면은 그 옆에 가연성 있는 거, 불이 붙을 수 있는 건 없애줘야 되잖아요. 옆에서 뭐가 이 정도면 치워주고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말해줘야 되고 담배를 펴고 담배 꽁초를 던져서 누가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데 조만간 시공사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가상자산과 주식 등에 투자하라고 유인한 뒤 8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투자 사기 조직원과 대포계좌 제공업자 등 30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 나머지 1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 선물 등에 대신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75명으로부터 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검거된 조직원 4명에 대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인터폴 수배 중인 2명을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긴 신풍제약 창업주 2세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증손위 조사 결과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는 미리 알게 된 신약 개발 임상 결과로 거래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단계에서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하자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가진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대거 팔았습니다.
증선인은 장 전 대표와 송암사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만큼 사안이 엄중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다세대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35억 원가량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가운데 22명은 수원시 8달구 인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거주 임차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A씨가 보유한 다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2명도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피해액은 모두 35억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40대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 사건 이후 해당 학교에선 일주일 만에 학생들이 다시 등교했습니다. 경찰관이 배치되고 학생들을 위한 트라우마 심리 지원까지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갑니다. 김하늘 양 사망 사건으로 휴교 조치가 내려진 이후 일주일 만에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기동 순찰대 등 경찰이 배치됐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르는 선생님한테는 가지 말고 바로 교실이랑 돌봄 교실에만 있고 바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아이들 혼자 다니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등교한 학생들은 1시간가량 애도 교육을 받았고 희망자에 한해 심리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또 하늘양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1, 2학년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회복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충격보다는 조금 무서워하긴 하더라고요. 아이 한번 상담 한번 받고 교육 한번 받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등교시켰어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에서도 이동식 버스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심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굉장히 놀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신체의 긴장 반응이라던가 이제 뇌에서 이제 놀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측정을 하시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상담하고. 하늘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의자인 여교사 A씨에 대한 조사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이 있긴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의 범행 동기 여부 파악을 위해 학교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며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를 만나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라며 미국과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의 큰 미국의 교육 상대국은 다 영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희 나라도 조심스럽게 미국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 달 12일로 예고된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예외를 요청했는지 질문에는 협의를 마친 뒤 입장을 내놓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정부가 먼저 철강 관세 예외를 요청한 데 대한 질문에는 일본 못지않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부가가치세 등 비관세 장벽도 관세 전쟁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국에서 미국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 아껴도 10년간 5조 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를 정조준했습니다.
So if we get some of that money back, either through tariffs or obviously if they reduce the tariffs of that, that's good for Americans. It's going to put more money in their pockets, and that's what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do. 박 차관보는 트럼프가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비관세 무역 장벽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해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자의적 성격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투자은행 노무라의 보고서를 인용해 상호 관세 부과 기준이 넓어져 절차가 더 복잡하고 불투명해졌으며 신흥국부터 선진국까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기존 관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이 규제나 시험 표준 등에 관한 장벽이 존재하는 점에서 상호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논란을 빚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가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가 제한됐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포함한 국내 모든 앱마켓에선 딥시크 앱을 새로 내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우려한 한국 정부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 원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기능,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일부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앱 이용자와 웹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주의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고.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법에 맞는 개선과 보완이 이뤄진 뒤 재개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말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자 딥시크 측은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이어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만약 기술 분석 결과에서 위법성이 발견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내 기업 경영진 10명 가운데 9명은 올해 국내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EY한영은 지난달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석한 3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15%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영진들은 올해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경기 둔화와 경제 불확실성을 꼽았습니다. 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폭을 확대했고 서울의 경우 상승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0.1% 하락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들어 국제 금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유독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21%나 더 올랐습니다. 국내외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점이 김치 프리미엄을 촉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들어 비교적 원달러 환율이 안정됐음에도 유독 국내 금값은 국제 금값에 비해 21%나 더 상승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제 금값과 국내 금값 차이는 0.5%에 불과했지만 10일에는 10%, 14일에는 21%로 격차가 갈수록 더 커졌습니다. 특히 10일과 14일을 비교하면 국제 금값은 소폭 내렸지만 오히려 국내 금값과 격차는 11%포인트나 더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더 오른 이유는 금 사재기로 불릴 정도로 과도한
금투자 열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정책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수요가 대거 몰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특히나 큰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국제 대비해서도 과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국제 금 가격 대비해서 한국의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버슈팅하는. 골드바 품절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금 현물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도 국내 금값을 부추겼습니다. 국내 금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보통 증권사들이 공매도에 나서 가격이 내려가곤 했는데 이조차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구해서 금을 차입을 해와서 KRS 금연물 시장에다가 금을 매도를 해야 이 차익 거래에 대한 기회가 생길 텐데 금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가장 김치 프리미엄을 높였던 흔히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겼던 가장 큰 이유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금값에는 투기적 수요도 반영돼 있다며 최근의 일시적 급등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내려오며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국내 금값 급등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유환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금까지 양측이 정리한 입장을 확인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전과 달리 오늘 출석 여부를 고민해왔지만 결국 변론에 나오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인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결국 출석하기로 결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조금 전 YTN에 윤 대통령이 오후에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어제 저녁 YTN 취재진의 문의에는 헌재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지 않았느냐며 출석 여부는 미정 상태, 그러니까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답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있는 날이라며 연기를 요청했던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 대해 헌재가 결론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준비를 위해 출석 여부를 고심하다가 결국 출석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오늘 변론에서도 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직접 발언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변론 절차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변론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양측의 공방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채택됐지만 변론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상, 또 서면 증거들을 양측이 설명하고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주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각각 2시간으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경고 차원의 의도를 강조하면서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일 수 없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오늘 변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의 변경 여부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은 오늘도 경비가 강화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변론은 오후로 잡혔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의 모습도 벌써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곳 헌재 주변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차벽을 이룬 상태고요. 이른 아침부터 경력도 투입됐습니다. 오늘 이곳 헌법재판소 근처에 동원된 경력의 규모만 46개 부대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오후 변론이 가까워질수록 주변 경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번째 변론을 앞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과 변호인단 총사퇴 카드를 쓸 가능성 등 변수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달 초부터 종일 변론을 진행하며 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입장 청취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한덕수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거쳐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 최종 선고는 3월 중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청에 나설 가능성은 변수로 꼽힙니다. 실제로 지난주 목요일까지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절차 종료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헌재는 한 총리 등의 신문 기일을 추가로 정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이 어떤 의미인지 심판정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헌재법 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에서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피청구인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인데 이럴 경우 헌재는 재판관 논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를 받으며 진술을 모두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는 작심한 듯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진술들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데 주요 쟁점을 장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1시간이 넘습니다. 5차 변론에선 검찰 공소장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한 건 부인했는데 선관위에 대해선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8차 변론에선 지금까지 미궁 속에 있던 안가 회동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이란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휘 계통이 다른 경찰 수뇌부에 사실상 작전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포고령 1호는 법규에 위배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탄핵 심판에 나가길 잘했다는 윤 대통령의 헌재 증언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전후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통신 기록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자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기록 등 자료에서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통신 기록을 보면 김 여사가 먼저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 50분쯤 조 원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조 원장은 다음 날 아침 9시 50분쯤 답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탄핵 찬성 집회에서 상영한 유튜브 운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대통령실이 굿판을 벌였고 비용이 특활비로 지출됐을 거란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2개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으로부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등을 진정인으로 하는 긴급 구제 신청서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서에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전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서 수갑을 채운 행위가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기기로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우선 김영선 전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동생들에게 흘려 인근 부동산을 사들이게 했다고 봤습니다. 3억 4천만 원으로 땅을 사들인 김 전 의원의 동생 2명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김 전 의원에겐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해 강혜경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쓴 적이 없는데도 지난 2023년 12월 꾸며낸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에 제출해 정책개발비를 타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북 안동 지역 재력가에게서 법률자문비 명목으로 정치자금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강혜경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8천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022년과 2023년 회계 보고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겁니다. 강 씨 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검찰이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은 자신의 과거에 행한 과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명태균 측은 정치적 계산 아래 진실을 왜곡하거나 대상과 시기를 조율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시고 오로지 국민과 진실 편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 가운데 일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의혹 등 지역 관련 사안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이어나가되 현 수사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지난 촌성단시 김건희 여사가 현직 검사의 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통화 복기록을 명태균 씨 변호인이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복기록에는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복기록에서 김 여사는 윤한홍 의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돼야 했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입장을 내고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그 무렵 김 여사와 소통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사생결단으로 김 여사 특검을 막은 이유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상민 검사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대목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 여사가 김 검사는 과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수사를 맡아 많이 고생했으니 도와야 한다는 점을 들어 조 전 대표 수사의 대가가 국민의힘 공천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기 대선 언급이 사실상 금기시되는 여당 내에서도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동과 맞물려 당내 곱지 않은 시선도 감지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는 조기 대선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란 말은
다름 아닌 보수 정통 지지층이 많은 대구 지역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당엔 대통령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의 정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할 본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론 탄핵 기각 운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플랜 B로서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도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은 하지만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한 초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탄핵 기각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며 조심스레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당은 공식적으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 시동에 날선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지적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등장은 찬물을 뿌리는 거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기 대선에 좀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생각해 볼 대목이 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론 왜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한 홍준표 시장이나 국회 토론회로 세력을 과시한 오세훈 시장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당이 한 전 대표의 복귀 예고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중량감에 대한 견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22대 총선과 탄핵 국면에서 파생된 당내 갈등을 풀어가는 건 한 전 대표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서울의 한 식당에서 배석자 없이 회동할 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만났고 이번 김 전 총리와의 만찬 뒤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회동도 계획돼 당 통합을 위한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헌재 탄핵 심판은 증인 신문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직접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오늘 어떤 절차들이 예정돼 있는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9차 변론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요. 증인 신문은 따로 없습니다. 자, 헌재는 채택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고 그리고 2시간씩 양측의 주장을 듣겠다라고 미리 밝혔는데요. 오늘 변론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우선 이 증거 조사를 먼저 실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증거로 채택은 했지만 따로 조사를 거치지 않은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나마 조사를 시행을 할 건데 서면과 같은 그런 증거에 대해서는 요지 정도까지를 파악을 하고 이제 특별히 영상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조금 시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증거 조사가 모두 마쳐지게 되면 이제 윤 대통령 그리고 국회 측에서 2시간씩 각각 진술을 하는 그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 사유의 유무와 관련해서 또 그동안 증인 신문 등을 포함해서 이제 증거 조사의 그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강조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동영상 증거도 재생할 수 있는데요. 국무회의 흠결을 지적했던 한덕수 총리의 국회 증언도 재생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국회에서도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인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전원들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영상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까지도 시청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증인 신문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정에 나와서 하는 그 증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제출된 그 증거에 대해서는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새로운 증거들도 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지금 탄핵 심판이 상당히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인 증거 제출, 증거 신청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국회 측을 보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국회 개엄 당시에 이제 국회 단정과 관련된 그 CCTV가 한번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개엄 의결을 한 뒤로부터 한 5분 정도 뒤에 이 의사당 지하 1층의 단전
조치가 있었던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병력을 투입했다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영상 자료를 증거로 추가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추가적인 그런 증거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그 김현태 특임단장의 발언과 관련한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국회에서 이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지시로 단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박 전 사령관이 처음 검찰에 냈던 이 자수서에는 국회의원이라는 혹은 끌어내라는 표현이 없었다. 이런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증거로 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고민 끝에 오늘 결국 출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증인 신문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직접 출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오늘 예정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국회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게 2시간씩 그런 주장들의 종합 그리고 정리할 수 있고 또 이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할애를 받았습니다. 예. 사실상 이 시간이나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최종적인 그런 의견 진술의 기회라고 보더라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시간과 절차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내용들, 자신의 그런 변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대리인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타당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서 이 자신의 탄핵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는 중요한 그런 절차 혹은 기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출석을 실제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할애받은 2시간 중에서 뭐 특히 뒷부분이 되겠지만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9차 변론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20일로 잡혀있는 10차 변론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헌재가 9차 이후에 10차 변론 한 차례 더 잡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자, 이때는 증인 신문이 있죠. 3명이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또 재차 불렀습니다. 자, 각각의 증인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한덕수 이제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또 실질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지 이런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우선 질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 운영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한 총리에게 당시 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정 운영의 위기가 있었는지 여부를 또 듣기 위해서 질문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전에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이 계엄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는지 또 계엄 선포 후에는 어떠한 지시가 있었고 경찰 병력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을 건데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그 내용은 결국 당시에 이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서 그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명단과 관련된 그 전달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홍장원 전 국정차장 역시 결국 체포 명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질의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조태영 국정원장이 나와서 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작성했다는 그 메모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증언들을 다수 쏟아냈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주장 그리고 답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체포조 의혹 여기에 메모 진실 공방까지 자 10일이 어떤 변론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조지호 경찰청장 사실 그동안 혈액암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신청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내란 혐의 그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보니 실제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을 때 그 발언 내용들이 또 형사 재판에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점도 고려했을 가능성도 배제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오늘 출석을 만약 하게 된다면 결국 20일이에요. 네. 20일에 결국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의 또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이제 증인 신청을 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의 경우에는 유리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해야 될 텐데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그런 예상되는 발언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증인 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재판들을 하게 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리한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부르지 않았을 때 불리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체포조 명단, 체포 대상 명단을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그런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있었다고 알려지는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신문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경찰청장이 그 수사기관에서 발언했던 내용이 담긴 그 조사가 그대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불리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따라서 법정에서 불러서 이미 진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다음 기일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기존의 그런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 그러니까 체포 명단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 그만큼 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구인을 통해서라도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온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탄핵 심판 일정,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텐데 그 앞서 짚어본 대로 10차 변론 기일이 모레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열리는 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이 변론 기일을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지만 국회 측은 기일 변경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헌재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기일을 변경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 또 반면에 국회에서는 어차피 20일에 정해져 있는 두 가지 절차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모두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일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오늘 변론 기일에서 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 기일을 연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차 그 변론 기일에서 추가적인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물론 그 내용을 들어볼 필요성도 따졌겠지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의 그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결정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방어권을 절차가 많이 지연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보장하려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이제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일단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변수고요. 그리고 헌재가 이후에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수들을 좀 고려했을 때 선고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물론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 특히 지금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명이 돼서 이 재판부가 구성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론갱신이라는 절차를 또 한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적인 기일이 또 예정이 된다. 특히 지금 10차 변론 기일은 증인신문 기일이기 때문에 11차 기일을 지정해서 정말 최종적으로 최후의 그런 변론들을 할 수 있는 기일을 지정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또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 혹은 늦어도 3월 안에는 이 절차들이 모두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이고 저 역시도 지금 기일들이 추가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2번, 3번 혹은 그 이상으로 지정될 것이라고는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정된 기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 3월 중순 그 정도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총 탄핵 심판에는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었던 윤 대통령이 쏟아낸 공개 발언을 저희가 모아서 또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진술들이 그 형사 재판에는 어떻게 쓰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탄핵 심판에서의 그런 일관된 진술들을 증거로 써서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또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무죄에 대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사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예컨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선관위에 대한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본인에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는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점은 사실은 조금 불리한 증거로 형사재판에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검찰 측에서도 사실 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상당히 유심히 관찰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나 혹은 검찰 단계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조사로 확인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지금 증거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를 대체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진술한 내용들 그리고 변론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것을 앞으로의 그런 재판에서 충분히 반복할 것이다 혹은 강조할 것이다라는 거를 검찰 측에서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발언들 내용 중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혹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는 점들이 있는지를 상당히 살펴보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형사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를 위한 그런 전략들도 수립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에서의 발언은 윤 대통령 측 그리고 검찰 측에서 모두 관련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열립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이 사실상 배제된 가운데 열리는 첫 회담인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빈 살만 왕세자의 중재 역할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번 미러 고위급 회담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통화 이후 첫 후속 조치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러시아가 평화를 위한 대화에 진지한지 판단하기 위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미러 관계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시작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Какой вообще настрой? Оптимизм или ничего пока не скажете? Настрой деловой, посмотрим. Задачи нам более-менее ясны, поэтому будем исходить из этого.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이 회담에서 배제되면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확산하자 키스 켈로그 미 종전특사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an you assure this audience that Ukrainians will be at the table and Europeans will be at the table? The answer to that last question, just as you framed it, the answer is no. The answer to the earlier part of that question is yes. 켈로그 특사는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등 글로벌 현안도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미국과 러시아의 첫 고위급 회담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수 등 북한과 관련된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13년 이전의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은 비현실적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때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늘 안보리에서 미국과 으르렁대던 러시아는 이례적으로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기회가 왔다며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한 주 앞두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분쟁이 일어난 2014년 이전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신속한 전쟁 종결을 강조했습니다. Returning to Ukraine's pre-2014 borders is an unrealistic objective.
크림반도와 돈바스 반환 등 2014년 이전에 국경 회복을 주장해왔던 바이든 행정부 때의 입장이 뒤집힌 겁니다. 국제사회는 국가의 영토는 침략이나 강압적 수단을 통해 변경될 수 없다는 영토 보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t remains clear that Russia invaded its neighboring country in clear violation of its sovereignty, political independence, and territorial integrity. 안보리에서 미국과 으르렁대던 러시아는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할 기회가 왔다며 이례적으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After the entry into office of the Republican United States administration, as we called for over the course of many past months, diplomacy has finally been actively brought into the game.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언제든지 합의를 깨뜨릴 것이라며 확실한 재침공 방지책을 요청했습니다. That is why any arrangement involving the Kremlin must include enforcement mechanism. 유엔 안보리는 오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을 맞아 관련 회의를 이어갑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 내용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 오히려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이 우수에는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봄비 대신에 강추위가 종일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도 공기가 무척 차가운데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도,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는데요. 바깥에서는 따뜻한 외투로 체온 유지해 주셔야겠고요. 이 도로도 녹았다 얼기를 반복했던 만큼 빙판이나 살얼음에 조심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잠시 봄이 오나 싶더니 계절이 다시 겨울로 물러섰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더 강해졌는데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서울이 1도, 대전과 광주는 4도에 그치겠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내륙에서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막바지 강추위는 내일부터 기세를 더해서 다음 주 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호남 서부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종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맑은 날씨 속에 특히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연일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한 만큼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